역대 대통령 중 탄핵 심판정에 직접 나온 것 또한 윤 대통령이 처음인데 헌정사 최초로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3차 변론기일부터 어제 있었던 8차까지 총 6번이나 출석했습니다. 첫 출석 당시 재판해보려고 2,430명이 방청을 신청해 경쟁률이 48.6대 1로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너무 많은 말들이 오간터라 도통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분들을 위해 저희가 지금까지 진행된 핵심 재판 정리했습니다. 어떻게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그 방법이 한 가지 있는 것이 바로 비상계엄밖에 없었다. 그래서 참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결심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예. 증인이 국민의 당일 경제부총리 최상목에게 꼭 쪽지를 건넨 사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건네지 못하고 예. 최상목 그 재경부 장관이 좀 늦게 왔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직접 만나지 못해서 실무자를 통해서 전했습니다. 예. 누가 작성한 것입니까? 쪽지는? 제가 작성했습니다. 예.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첫 번째는 예비비 확보에 대한 것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예. 포고령은 증인이 관사에서 직접 워드로 작성한 것이 맞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형사 재판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반론 질문을 임하게 되면 네, 사실이 왜곡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따라서 전 정인 신문을 거부하고 싶습니다. 본인이 하겠다면 할 수 없는데 네, 그럴 경우에 일반적으로 판사들은 그 정인의 신빙성에 대해서 네, 낮게 평가합니다.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뭐 정인을 강요할 권한은 없죠. 질문은 제가 그냥 잠깐 하겠습니다. 그 포고령과 관련해서 아마 제 기억에는 12월 1일 또는 2일 밤에 네, 우리 장관께서 제 관저에 네. 그걸 가지고 오신 거로 기억이 됩니다. 네, 기억나시죠?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써오신 그 계엄 선포문, 계엄 그 뭡니까 담화문하고 포고령을 보고 포고령에 뭐 사실은 법적으로 검토해서 손댈 거는 많지만 어차피 이 계엄이라는 게 길어야 하루 이상 유지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런 이 국가 비상 상황, 위기 상황이 국회 독재에 의해서 초래됐으니 여기 포고령 이거는 좀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이론이 이런 것들이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그런 어떤 상징적이라는 측면에서 집행 가능성은 없지만 이게 상해법규에도 위배되고 내용이 구체적이질 않아서 집행 가능성도 없는 거지만 뭐 그냥 놔둡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냥 놔뒀는데 뭐 기억이 혹시 나십니까? 예, 제가 이제 느낀 것은 네. 대통령께서 평상시보다 이렇게 좀 꼼꼼하게 안 보시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평상시 이제 대통령 업무를 하시는 스타일이 항상 법전을 먼저 찾으시거든요. 네. 뭐 이렇게 왜 전공이 네, 이걸 제가 왜 집어넣냐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 이것도 막 그런 측면에서 좀 어떤 계고한다는 측면에서 그냥 뒀습니다 해서 저도 그렇습니다. 웃으면서 그냥 놔뒀는데 예, 그 상황은 기억하고 예, 계십니까? 기억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 네, 12월 3일 날 대통령께서 계엄 선포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사실 그 직전에 장관님께서 미리 부대에 좀 가서 대기하라, 무슨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듣고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저는 국민의 대표이시고 또 국군 통수권자이신 대통령님이 또 저 개인적으로는 알기론 검찰총장님까지 하셔서 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아마 전문가 아니신가라는 생각도 하는데 국민을 상대로 또 전 세계, 전 국민에게 방송을 통해서 그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위법이다, 위헌이다라는 생각을 하등에 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적법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장관이 저에게 즉시 국회로 가라고 했을 때 그거는 작전 지시로 이해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군인 관점에서 봤을 때 대통령님이 국민 담화를 한다는 것은 전략 지침입니다. 게 있는데요. 그 부분 좀 먼저 확인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까 검찰에서 피청구인 본인께 진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정의신문과 관련해서. 쪽으로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탄핵 사건이 다른 범죄 형사 사건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은 실제 어떤 일어난 일, 예를 들면 정치인들을 체포했다든지 또 누구를 끌어냈다든지 어떤 그런 비위 내지는 이런 어떤 일들이 실제 발생을 했고 또는 현실적으로 발생할 그 일을 할 만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때 이것이 어떤 경위로 이렇게 된 건지 누가 지시를 했고 이렇게 보통 수사나 재판에서 얘기가 되는데 이번 그 사건을 보면은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군인들은 명령에 따랐습니다. 이것은 변명하는 게 아닙니다. 비상계엄이라는 국군 통수권자께서 내리신 그 명시적이고 공개적인 명령에 따르지 않을 군인은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재판장님 죄송하지만 형사재판에 관한 사항이라 제가 진술을 자세히 할 수 없습니다. 형사재판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따져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증언하기가 좀 곤란함을 하신 기억은 나시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형사재판에 굉장히 중요한 사항, 그 부분도 형사재판에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술을 대부분 거부하시고 이러니까 이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관악청사, 연수원 그리고 여기에 병력을 출동시킨 거는 맞죠? 네. 그다음에 여론조사꽃에도 병력을 출동시킨 게 맞죠? 병력은 출동시켰지만 그 행위의 결과는 그 근처에도 못 가고 다 돌아왔습니다. 예, 하여튼 출동시킨 게 맞는데 왜 보냈습니까? 왜 보냈냐고요? 예. 저는 이 지시에 따랐습니다. 가장 강력한 어딩이 아마 체포라는 단어일 겁니다. 근데 제가 듣고 있자니 말한 사람은 있는데 들은 사람은 없는 것 같고 들은 사람은 있는데 또 말한 사람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오늘 증언들이 이어지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말을 했는지 말을 들었는지 또 이 자리에서는 말할 수 없다라는 그런 증언들을 들으면서 오늘의 증언들이 또 방송으로 중계가 될 텐데 국민들이 너무 답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오늘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관위에 좀 보내라고 한 것은 제가 김용현 장관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2023년 그 10월에 국정원으로부터 한 3차례에 걸쳐 가지고 중앙선관위 그 전산 그 시스템에 대해서 자기들이 점검한 거를 보고를 받았는데 정말 많이 부실하고 엉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정원에서는 그때도 이거를 충분히 다 보여준 게 아니라 아주 일부만 보여줬다. 제가 그때 보고받기는 한 5% 정도 장비만 보여줬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김용현 장관한테 계엄을 제일 먼저 어떻게 된 거야?
없다라고 제가 얘기했던 것 같고 여전히 그 연영사령관은 저의 그 어떤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부분에 있었던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위에게 전화 받았어. 대통령이 너희들 지원해 주래.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여인영 장관이 당시의 상황들을 저한테 설명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여사령관이 불러주는 명단은 적었는데 이 명단을 쭉 들으면서 이거 미친놈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은 제대로 적지도 않았는데 아무튼 명단을 다 듣긴 들었다라고 진술했죠. 네. 이 메모를 들고 사무실에 들어와서 보좌관에게 주면서 한번 정리해봐라. 나도 잘 못 알아보겠다라고 해서 메모 작성한 보좌관이 누군가요? 저는 검찰이나 경찰에서도 물어봤는데요. 제가 뭐 국정원 직원이기 때문에 국정원에 대한 신분을 공개할 수 없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네, 이 메모의 보좌관은 이런 메모를 들은 적도 없고 메모를 작성을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보좌관은 진술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참고로 제 보좌관이 한 명이 아닙니다. 3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3명 다 이렇게 진술했습니까? 그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까? 보좌관이 작성한 게 제가 없다고 증인이 아니지 말씀하셨다고 않습니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보기엔 그 중에 한 사람이 하긴 했네요. 그렇죠? 자, 증인은 명단을 듣다가 미친놈이구나 하고 메모를 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굳이 다시 보좌관에게 이 메모를 정리해서 작성하라고 한 이유가 뭔가요? 일단 그 미친놈이라고 하는 부분이 너무 좀 강한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혹시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증인 묻는 말에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갑니다. 네? 네, 계속 진술하시죠. 첫 번째로는 대통령께서 방첩사를 지원해라. 자금이면 자금, 인원이면 인원, 인원이면 인원 무조건 지원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 부분을 저는 대통령의 지시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다음에 방첩사령관한테 전화를 해서 그러면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부분을 준수하기 위해서 뭘 도와줄까라고 했을 때 이 명단을 주면서 체포 검거 지원과 위치 추적을 요청했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이게 여사령관의 부탁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니면 대통령님의 지시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러면 아까 전에 왜 미친놈이다라고 생각하고 메모를 멈췄습니까? 우리 변호사님 한번 다음- 이 명단 한번 다음 쭉 질문 읽어보십시오. 어떤 여쭙겠습니다. 느낌이 드나? 국정원을 지휘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는 우리 재판관님들 이해 편의로 해서 한 말씀을 좀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신문상이 아니라 저희들한테 하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하십시오. 지금 뭐 엄건이 위치 추적이니 이렇게 하는데요. 국정원은 수사권이 없고 검거는커녕 위치 추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협력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런 거를 방첩사령관이 모를 리가 없고 그래서 저 자체는 이제 말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제가 만약에 계엄 사무에 대해서 국정원에다 뭘 지시하거나 뭐 부탁할 일이 있으면 국정원장한테 제가 직접 하지 차장들 업무 관련은 2차장이지만 2차장한테도 안 합니다. 원장한테 무조건 기관장한테 하는 것이고요. 제가 홍장원 차장한테 전화한 거는 계엄 사무가 아니고 이미 관련된 문제는 원장하고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전화한 거는 아까 전화를 하겠다라고 한 것도 있고 또 제가 해외 순방 때 국정원의 해외 담당 파트가 여러 가지 그 경호 정보를 많이 도왔기 때문에 제가 격려 차원에서 전화를 기왕 한 김에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예, 저기 나머지 시간은 조금 아껴뒀다고 했다. 제 반대신문대, 예, 제 주신문대. 네. 그러면은 그 나머지 시간 32초 정도 남았는데요. 그 아까 얘기하고 싶은 거 좀 얘기하시겠습니까? 증인은 곽정근 특전사령관이 말한 150명이 넘으면 안 되는데라고 하는 그 우려 섞인 뉘앙스의 혼잣말을 빨리 국회 본청에 들어가서 국회의원 150명이 되지 않도록 끌어내라 이런 의미로 이제 이해를 하셨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까? 사실 국회에서는 그 의원님들이 약간 압박식으로 질문을 많이 하셔서 예. 마지막에 사실 잘 안 들린 상태에서 예라고 답변을 한 거고 예. 그 전날 제가 기자회견할 때도 분명히
150 넘으면 안 되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 예. 거기에는 끌어내라와 국회의원 단어는 없었습니다. 아, 없었어요. 없었는데 그 기자 한 분이 끌어내라만 있었지 않나요? 계속 강요실을 이야기하길래 예. 제가 이제 들어갈 수 없겠냐 말해서 어떻게 보면 앞에 있는 사람을 뭐 내서 들어가라는 그런 뜻으로 좀 순간 이해하고 예, 그런 뉘앙스였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거고 국회에서는 이제 명확히 제가 그 끌어내라 국회의원 이 단어는 안 들었다는 기준 하에 답변을 드린 겁니다. 처음에 계획하셨던 정문 통제가 확보가 되면 네. 거기로 사람들 뭐 출입 통제하기 위해서 그 그 문을 목적이 아닙니다. 묶는 용도로 가져가셨던 거 그거는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아니에요. 분명히 말을 부하들에게 했고 네. 봉쇄를 해야 되는데 문을 잠가야 되는데 케이블타이 넉넉하게 챙겨라.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그거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봉쇄할 문을 목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은 전혀 아닌 예, 목적입니다. 제가 사람 여쭤본 네,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라는 말을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대통령이 말씀하신 겁니다. 대통령이 말씀하셨다고요? 예. 제가 그래서 의결 정족수가 아직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이게 제가 12월 10일 국방위원회에 증언했던 제 워딩 그대로고 지금까지 그 말을 계속 인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명확히 했습니까? 인원이라고 했습니다. 인원을 끄집어내라고 제가 국방위원회에서 그걸 이제 의원으로 본인이 인식한 거죠. 그다음에 전기를 차단하라 했습니까? 전기 차단하는 것은 제가 얘기했습니다. 사람이라 그랬다가 뭐 나중에 의원이라 그랬다가 또 데리고 나와라 그랬다가 끄집어내라 그랬다가 막 이런 것들이 지금 혼재가 돼 있어요.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 데리고 나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자수서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니 제가 계속 말하잖아요. 자수서 이런 거 다 떠나서 지금 기억나는 대로만 말하란 그거는 말이에요.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이렇게 맞습니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예.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안에 있는 인원들을 인원입니다. 끄집어내라. 밖으로 끄집어내라. 국회의원이라는 말은 안 했고 예, 거기에 의원이라고는 제가 그렇게 안 썼습니다. 아니 증인이 들은 얘기를 묻는 거예요. 자꾸 자수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 인원이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들은 얘기가 예, 전화로 제가- 들은 얘기가 인원입니까? 예, 인원을 끄집어내라 이렇게 인원을 들었습니다. 끄집어내라. 예.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 이랬습니까?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 이랬습니다. 국회의원이라는 말은 안 했습니까? 들은 기억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전화로. 전화로 들었던 표현은 안에 있는 인원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들었다. 예.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국회 내에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예. 문을 부수고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의원을 다 끄집어내라. 라고. 예. 제가 표현한 말씀, 제가 표현하고 아니 내용은 지금 말씀은 또 다른데 아직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예.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인원이라 그랬어요? 인원. 의원이 아니고 예, 인원.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그럼 150명 얘기는 언제 했어요? 150명 얘기는 이제 이건 대통령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아니 자꾸 이러잖아요. 말이 달라지잖아요. 아까 분명히 대통령으로부터 들었냐라고 했더니 150명 들은 기억이 생각났다. 나중에 얘기를 그거는 들어보니 김용현 전 장관 얘기하고 하면서 했던 거 대통령이 어디건 제가 방금 말했던 세 마디 줄 그게 그러면 150명 이야기는 들은 바는 없습니까? 예, 그때 당시 나중에 제가 듣고 기억했다고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말씀하신 그 워딩은 딱 그 세 줄이었습니다. 이제 얘기 중에 뭐 의원 끌어내라서 의원이라는 거는 자기가 의원으로 이해했다는 것이지 제가 그 의원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그게 아니라 인원이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사람이라는 이런 표현을 놔두고 또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저는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계엄 선포 당시에 국가가 비상사태에 있는지는 누가 판단합니까? 뭐 대통령께서 판단하죠. 네. 신 피청구인이 그런 인식을 갖게 되셨을까를 제가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오늘 증인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인식이 비슷하셔가지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보고를 하시면서 그런 경제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그 피청구인과 같이 논의를 하셨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윤 대통령이
경제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십니다. 모르는 게 아닙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서의 시점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비상겸과 같은 아주 특수하고 급박한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부서가 사후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상겸이 선포됐던 시간이 워낙 짧고 그 이후에 내란이다 뭐다 각종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졌기 때문에 소관부처에서도 부서를 한다는 것을 놓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대통령의 법적 행위에 대해서 하는 거지 국무회의록에다가 부서하는 거는 그건 전혀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네, 전혀 아닙니다.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니 그러니까요. 국무회의록에 부서하는 거는 아니죠.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계엄 선포면은 국방장관, 관계장관과 총리, 대통령이 하는데 그런 거는 사후에도 할 수 있는 문제. 네, 그런 취지로 드린 말씀인데 약간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등 특정 건물에 대한 단수에 대한 조치를 구두로라도 지시받은 적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 종이에 적혀 있다는 지금 언론에 언급되는 몇몇 장소에 계엄군이 가지도 않은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그 장소들에 대한 단수 얘기도 필요 없는 거죠? 그렇죠, 당연하죠. 단수 관련해서 대통령 지시나 국방부 장관 협조 요청도 따로 받은 적 없으시죠? 없습니다. 이 도대체 제가 대통령으로서 야당이 아무리 저를 공격하더라도 왜 대화와 타협을 안 하겠습니까? 의석수도 100석 조금 넘는 의석을 가지고 어떻게든 야당을 설득해서 뭐를 해보려고 한 건데, 이 문명 국가에서 도대체 현대사에서 볼 수 없는 이런 줄타내기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대단히 악의적인 거고, 이거는 대화와 타협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정권을 파괴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겁니다. 흔히 그때 무슨 비상계엄입니까? 라고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때는 무슨 논리를 생각할 때가 아니고 바로 직전에 1, 2분 전에 비서장한테 들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이 뭐 적절한 선택이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을 본능적으로 했습니다. 증인은 2024년 3월 말에서 4월 초순경 삼청동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마련한 만찬에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조태현 국정원장, 여인영 방첩사령관과 함께 참석한 사실이 있으시죠? 네. 당시 만찬은 원래 대통령이 증인과 국정원장, 방첩사령관에 대하여 방첩 조직을 강화하고 국정원도 차분하게 일을 잘하고 있다는 등 격려하는 자리였지만 피청 부인이 시국에 관하여 이야기하게 되었고, 피청 부인은 그때까지 진행된 야당 관련 문제, 정치 상황 등에 대하여 울분을 토하셨죠. 뭐 울분까지는 아니고 다양한 주제를 말씀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피청 부인은 굉장히 답답한 심정, 특히 의료 개혁과 관련하여 난항을 겪고 역풍이 이는 상황에 대하여 혼자서 1시간 가까이 길게 토로하였죠. 뭐 혼자서 길게라기보다 1시간 동안 주로 대화를 주도하셨고 저희들이 또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피청 부인은 정상적인 정치 상황으로 가기 굉장히 어려워졌다 언급하면서 비상한 조치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발언하였죠. 네, 정확한 워딩은 기억나지 않은데 그런 취지의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피청 부인은 군이 나서야 되지 않느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였죠. 네, 그런 말씀을 했던 것이 아니고 저를 보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증인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걸 알았다면 이렇게 평온한 일정을 할 리는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퇴근하던 시간에 일부 국무위원들 소집이 있었으니까 제가 알았다면 퇴근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선관위에서는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도 잘 아시죠?
규칙으로 인사날인 할수록 인사날인으로 가름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을 규칙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법에 그러니까 명백하게 법 취지 자체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법원이나 헌재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대법원에서 헌재에서 유권 해석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법률 해석을 개인적으로 하시면서 이게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시면 제 입장에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법 조항을 말씀드린 거예요. 법 조항에 맞지 않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규칙으로 바꿨다고 그러잖아요. 홍장원이 계엄 다음 날인 2024년 12월 4일 오후 4시경 증인이 이재명에게, 그러니까 국정원장님한테 이재명에게 전화를 해보세요 라는 말을 하였죠. 그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 한번 하시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증인이 뭐라고 대답을 하였나요? 평상시에도 국정원장이 야당 대표하고 연락을 하는 거는 정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큰데 12월 4일 지금 이 시점에서 아주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제가 평소 연락도 하지 않는 야당 대표에게 연락을 한다고 하면 그건 누가 보더라도 그 여름쯤인데 그 정보위원회에서 진앙 정부 그 국정원에 계셨던 어느 야당 의원께서 홍장원 차장을 지목하면서 그 차장이 내가 국정원에 있을 때 그 유력한 사람을 통해서 7차례 나한테 인사청탁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마 전 깜짝 놀랐고 거기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텐데 그런 걸 보면서 홍장원 차장의 특히 이제 정치 중립과 관련해서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조금씩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그건 뭐 계엄 전날인 12월 2일 날 대통령 영부인으로부터 문자를 2통 받아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답장을 못하고 그 다음날 증인이 답장을 보냈어요. 그건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십니까? 글쎄요, 금방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런 내용을 이 민감한 시기에 주고받았다는 걸로 누가 의심을 하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결국 뭐가 남아 있으면 그걸 보시면 판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엄 전날, 당일날 영부인하고 문자 주고받은 거는 더 이상하지 않나요? 국정원장이 영부인하고 왜 문자 주고받습니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증인 실제로 12월 4일 이제 날이 밝고 나서 대통령으로부터 수고 많았다라는 격려 전화 받으셨죠? 예, 4일 오후에 받은 걸로 생각됩니다. 대통령이 증인에게 전화해서 똑같은 얘기를 또 합니다. 김 청장이 수사통이라 초동 대처를 아주 잘해줘서 의원들 국회에 잘 넣어줘서 상황이 빨리 잘 정리됐다, 수고했다 라고 격려한 거 맞습니까? 예. 중간에 김 청장이 국회의원들을 좀 들여보내 출입을 시켜줘서 조기에 빨리 잘 끝난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그 통화에서 대통령이 뭐 목소리나 뉘앙스에서 증인을 뭐 나무라거나 탓하는 분위기 이런 건 아니었죠? 저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예, 순수하게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또는 전화로 또는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든 어떤 방식으로라도 계엄과 관련된 지시받은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때 A4 문건 한 장 받으셨죠? 예. 거기에도 첫 줄에 2200 국회, 22시 국회라는 문건도 기억은 나시죠? 전체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고 제가 좀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 것은 2200 국회. 아마 그 부분이 제일 앞에 있었기 때문에 기억이 납니다. 22시 국회 말고 다른 장소들에도 시간이 적혀 있었던 것은 맞습니까? 시간과 장소가 몇 군데 적혀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기 뭐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 이런 것도 기억 나시죠? 그 이후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서울경찰청장은 사실 이렇게 영어의 몸이 될 것이 아니라 자기 그 상황에서 맡은 임무를 제대로 해서 칭찬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생각을 오늘 그 양쪽의 신문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